집을 나선 여학생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학생의 이름은 구인인데 가명을 사용한 것입니다. 성격이 좋고 음악을 좋아하고 주변에 친구도 많았습니다. 구인의 친언니의 증언에 의하면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춰서 항상 가족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사건 전날 밤 왕씨는 찐친인 구인의 집에서 함께 밤을 보냈고 다음 날인 2005년 1월 10일 월요일 아침 6시가 되기 전에 왕씨는 자전거로 구인을 태우고 학교에 갔습니다. 이들이 학교에 도착한 시간은 6시 13분. 6시 15분에 국기 개양식이 거행됩니다. 중국은 모든 학교가 월요일 아침이면 국기 개양식을 하고 이 학교는 끝나고 운동장 2바퀴 달리기를 한 뒤 교실로 올라가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당시 구인은 가방을 두기 위해 먼저 교실로 향했고 왕씨는 북쪽으로 자전거를 주차하러 갔습니다. 그때 왕씨는 구인에게 가방을 교실로 부탁하려고 구인을 찾았지만 이미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왕씨는 영원히 친구를 만날 수 없다는 걸 이때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구인이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경찰이 의혹을 제기했을 때 구인의 담임 선생님은 구인이 생활이 문란한 편이라 학교를 나가서 남자를 만나러 갔다는 것입니다. 이건 뭔 멍멍이 같은 소리인지 이해 안 됩니다. 경찰이 학교를 샅샅이 뒤졌지만 구인을 찾지 못했기에 담임 선생님의 말이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느덧 한 달이 지났고 많은 사람들이 구인이 가출했다고 생각하고 구인의 가족들은 하루하루 눈물로 찾아다닐 때 학교에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005년 2월 11일 방학이라 학교엔 학생이 없었고 청소부 I씨가 오후 2시쯤 강의동에 와서 화장실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강의동의 서쪽 3층의 세면장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바깥쪽은 문이 없는 개방식입니다. 여기서 바깥쪽 세면장은 문이 없는 개방식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화장실 냄새 때문에 모든 문은 잠겨 있었고 I씨한테 모든 화장실에 열쇠가 있었습니다. 안쪽은 밀폐된 화장실인데 공사도 안 돼 있고 오랫동안 버려진 공간입니다. 당시 학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량이 많아서 계단을 통해 내려가려면 너무 힘들고 량도 많아서 I씨는 화장실 창문을 통해 쓰레기를 아래층으로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3층 화장실은 자물쇠가 바뀌어 열쇠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I씨는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결국 자물쇠를 부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여성의 다리가 보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학교를 샅샅이 뒤졌다고 한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여자 시신은 상체가 흰색 가방에 덮여 있었고 하체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검사를 통해 얻은 결과 사망자는 바로 실종된 구인입니다. 현장 조사 결과 화장실 문짝은 자물쇠를 바꾼 것 외에는 파손된 흔적이 없었고 시신 주변에서는 범인의 생체 조직이 채집되지 않은 채 나무 막대기만 발견됐습니다. 법의학에서 발행한 부검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사망자는 입과 코를 조여 질식하여 사망했습니다. 사망 시간은 한 달인데 구인이 실종된 시간과 맞아떨어집니다. 머리 부분은 매맞은 상처가 있는데 세 조각의 깨진 유리가 있었고 하체를 확인한 결과 생전에 침범을 당했습니다. 여러 군데 칼에 베인 흔적도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시신은 왜 화장실에 있고 범인은 또 누구일까요? 린수 이중학교는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고 사건 당시 학교 안은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만약 구인이 학교 밖에서 죽었더라면 범인은 시신을 황야에 버릴 수 있었을 것이고 굳이 시신을 학교로 옮기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범인은 학교의 교사, 직원, 학생일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이 가장 먼저 의심한 것은 화장실 바로 옆에 있는 구인과 같은 반의 남학생 기숙사입니다. 경찰은 기숙사 내 벽면 쪽 침대에 이동 흔적이 뚜렷하고 벽면에 핏자국이 묻어있어 화장실이 1차 현장이 아닐 것으로 보고 기숙사 내 남학생 4명을 상대로 취조를 벌였습니다. 양 씨는 2005년 1월 10일 아침 왕 씨랑 몸이 좋지 않아 침실에 남아 국기 개양식과 이후 달리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6시 20분쯤 복돼서 갑자기 여자아이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와 함께 "뭐 하는 겁니까?" 라고 소리쳤다는 것입니다. 비명을 듣고 2분 후 왕 씨가 먼저 나가 확인했고 본인도 뒤따라 나갔답니다. 그는 왕 씨가 화장실 앞에 서서 다른 두 남자와 웃고 대화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양 씨가 모르는 학생들이어서 1m에 떨어진 곳에 서서 기다렸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이 곧바로 왕 씨를 추궁했고 그는 한 명은 장즈차오이고 다른 한 명은 왕광차오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에게 비명소리를 들었느냐고 물었더니 귀신이 있다고 했다가 또 미녀가 있다고 했고 왕 씨를 돌려보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일치한 진술에 근거하여 다음날 4명의 경찰이 먼저 장즈초우의 집을 가서 협조를 부탁하여 함께 경찰서를 가자고 했고 장즈초우도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보았을 때 시간이 오후 1시이고 그 장면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합니다.
다른 4명의 경찰은 집에서 만두를 삶고 있는 왕광차오의 집을 가서 같은 방법으로 경찰서로 데려갔고 곧 두 사람은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사건 당일 장즈초우는 실제로 그 근처에도 가지를 않았지만 2명의 증언으로 범죄자가 된 것입니다. 왜냐면 그는 2층 기숙사에 살았고 국기 개양식 이후 달리기엔 참석하지 않고 친구들의 옷을 안고 2층의 교실로 향했습니다. 당시 같은 반급의 체육위원인 위씨라는 학생의 증언에도 국기 개양식이 끝난 뒤 장즈초우와 다른 학우가 겨울철이라 반급 친구들의 외투를 가지고 교실로 올라갔고 다른 학생들은 운동장을 2바퀴 달렸다고 합니다. 분명히 3층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모르는 사람이고 학교 내에서도 마주친 적이 별로 없었다고 했습니다. 친구인 왕광초우도 3층에 온 적 없었고 그 두 인간의 증언으로 인해서 장즈초우와 자신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진술에서 2005년 1월 10일 월요일 오전 6시 20분에 장즈차오가 화장실 문 앞에서 구인을 만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즈차오는 소지하고 있던 연필칼을 꺼내 구인을 세면대로 납치한 뒤 화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 침입했고 이 과정에서 입을 막고 목을 조르는 방식으로 구인을 숨지게 한 것입니다. 원래 범행 후 탈출을 준비하던 그는 입구에서 친구 왕광차오와 우연히 마주쳤고 황급히 말하지 말라고 부탁하며 현장에 남아 망을 보게 했고 자신은 슈퍼로 달려가 새 자물쇠를 사서 화장실에 시신을 가두었답니다. 다음 날 그는 수업 중 틈을 타 열쇠를 가지고 다시 화장실로 들어가서 나무 막대기를 고인의 몸에 넣고 칼로 살을 베었습니다. 모든 과정은 현장 점검과 대충 비슷한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맞지 않은 부분이 엄청납니다. 앞에서 언급한 세면실 외부에는 문이 없습니다. 건물 안에는 왕씨 두 사람처럼 국기 개양식에 참가하지 않은 학생들이 많습니다. 아래층에는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누군가가 지나갈 수 있는데 장즈차오가 얼마나 대담하면 이러한 환경에서 범행을 저지를 수 있을까요? 비명을 듣고 밖으로 나가기까지 2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침실은 화장실에서 5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왕씨와 양씨 2명의 증언대로 장즈차오는 불과 2분 만에 구인을 제압하고 왕광차오에게 망을 봐달라고 설득하고 3층에서 슈퍼로 달려가 자물쇠를 사서 달려와서 교환하는 것까지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화장실에서 슈퍼까지의 거리가 왕복 2분 거리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진술이 의심스러운 점이 많은데 장즈초우와 왕광초우는 왜 자백했을까요? 장즈차오가 말하기를 심하게 얻어맞으면서 강간살인죄를 인정하라고 강요당할 때 솔직히 그곳에서 당장 죽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왕광차오도 모든 진술은 제가 한 것이 사실이지만 모두 경찰이 유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에 따르면 이들의 진술은 모두 고문으로 얻은 것이며 범행 경위를 강요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으면 뺨을 때리고 심한 구타를 당했습니다. 장즈차오가 말합니다. 경찰이 어떻게 사람을 죽였는지 물었을 때 사실 저는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또 심한 구타를 당해서 할 수 없이 실수로 죽였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문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녀가 살려달라고 소리칠까봐 한 손으로 그의 입을 막고 목을 조여서 죽인 것 아니냐고 유도신문을 했고 그렇다고 강요받았습니다. 뺨을 맞는 것 외에도 더 무서운 고통이 있습니다. 제가 구치소에 들어갔을 때 무릎에 피가 흘러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의봉으로 저에게 전기를 가해서 온몸이 상처투성입니다. 사실 저는 이 일들을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고문한 경찰들은 진짜 인간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15살의 나이에 이러한 고문을 당하면 누구나 자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2000년대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 소름 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을 얻은 후 린수현 공항국은 2005년 2월 13일 장즈차오를 강간 및 고의살인 혐의로 형사구류했습니다. 왕광차오는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양심이 있고 인간이다 보니 진술을 번복했고 장즈차오를 변호하다 구치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2006년 3월 린이 중급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렸고 장즈차오는 강간살인죄를 범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왕광차오는 은닉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에 남성의 침실에서 나온 혈흔은 사망자의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지만 누구의 것인지 경찰은 아직까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 장즈차오와 왕광차오 두 사람 모두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유는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미성년자는 반드시 보호자가 동반하여 취조실에 신문받아야 하지만 경찰은 법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과정은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서 진행했습니다. 장즈초우의 어머니도 경찰에서 아무런 연락도 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 장즈차오도 한번 진술을 번복하려 노력했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경찰을 피해 검사와의 대화 중 자신은 무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당황하게 한 것은 검사가 경찰에게 진술을 번복했다는 소식을 전했고 곧이어 그날 밤 구치소에서 형사대 사무실로 옮겨져 신문했습니다. 장즈차오는 밤새 신문하고 얻어맞고 신문하고 얻어맞는 것을 반복했다고 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일은 아무리 번복한다고 해도 결국 경찰들이 신문하기에 알아서 하라고 협박을 했던 것입니다. 15세의 나이에 겁에 질린 경험을 했고 법을 몰랐던 그는 다시는 번복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장즈차오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CCTV 기자는 린수연 공안국을 방문하여 확인을 하려 했지만 사건 처리 부서인 그들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기자에게 현해 홍보부서에 연락하도록 했습니다. 경찰 간부들이 회의를 하니 홍보팀에 조율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자는 회의를 하루 종일 할 것도 아닌데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결국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리니시 검찰청과 리니 법원을 찾았지만 아무도 인터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장즈차오는 가족에게 자신의 처지를 알릴 엄두조차 내지 못했지만 어머니는 멀리 있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 기차를 타고 찾아가서 끝까지 그가 무죄라고 믿고 면회 때마다 격려해 주셨습니다. 어느덧 5년이 흘렀고 그동안 장즈초우는 감옥에서 독학으로 법률을 공부했습니다. 나날이 초췌해지는 어머니를 보며 마침내 용기를 냈습니다. 장즈차오는 어머니가 점점 늙고 초췌해지는 것을 보고 더 이상 가족을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억울하다고 호소하며 변호사를 찾아달라고 부탁하는 순간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즈차오의 어머니는 제 아들이 드디어 말했어요. 제 아들은 마침내 말했어요 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두 모자는 항소하는 길이 이렇게 길고 험난할 줄은 몰랐습니다. 2012년 3월 장즈차오의 항소는 리니 중급 인민법원에서 기각되었고 같은 해 11월 다시 항소는 성급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그동안 뇌종양으로 앓던 아버지는 결국 아들의 무죄를 보지 못하고 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변호사들은 이 사건을 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살아있습니다. 어머니가 인터넷에서 유명한 변호사를 보고 찾아가서 제발 아들을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2014년 리쉰 왕댄수의 두 변호사는 이 사건을 맡기로 한 것도 고마운데 무료로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진심 이런 분들 때문에 이 더러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힘이 납니다. 모든 파일을 본 두 변호사는 충격과 분노를 느꼈고 이 사건은 허점투성이도 많지만 법을 너무 우습게 했다고 말합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부검 결과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사건 담당자는 장즈차오가 강간했다고 인정했지만 사망자의 체내 분비물에 대한 검사 보고서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실수를 사건 처리자가 깨닫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가능성은 검증 보고서가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은폐되었을 뿐이라는 것이 리쉰 변호사의 견해입니다. 보고를 은폐하는 것 외에도 신문 과정에서 또 다른 불법 행위가 있었습니다. 형소법 회피장의 27조는 부검 요원이 수사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었는데 그 이유는 자백 유인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린수연 법을관 장중쇠는 부검과 장즈차오에 대한 두 번의 신문에 모두 참석했습니다. 장즈초우는 13일까지 피해자를 침범했다고 주장했지만 16일 나온 부검 결과는 강간한 흔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장중쇠이 신문에 가세하면서 장즈초우의 진술도 밖에서 문지르기만 했다는 식으로 바뀌었고 강간 사건에 대한 진술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범행 시기에도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왕씨와 양씨 두 명의 증언은 6시 20분경이라고 주장하지만 4명의 학생들은 당시 장즈초우가 국기 개양식에 참석하고 있었다고 증언하고 2명은 그의 위치를 정확히 말할 수 있었고 옆에 누가 있는 것도 맞췄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증언도 사건 처리자들은 재판에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웃긴 것은 장즈초우가 6시 23분쯤 슈퍼에 자물쇠를 사러 갔다고 했지만 슈퍼는 7시 넘어 문을 열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장즈초우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왕씨랑 양씨 두 사람의 증언인데 이 증언 역시 많은 내용을 의도적으로 숨겼습니다. 양씨는 화장실 입구에 있는 두 남학생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지만 다른 녹취록에서 그는 자신이 장즈초우와 중학교 동창이며 화장실 입구에 있는 두 사람 사이 거리가 불과 1m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장즈초우를 알아보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더 신비로운 것은 왕양 두 사람이 화장실 입구를 떠난 후 계단을 내려갈 때 장즈초우와 마주쳤고 양씨는 장즈초우에게 방금 비명을 들었는지 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내용은 원심 판결문에는 발췌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즈차오의 진술은 고문으로 인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물론 사건 담당자가 절대로 인정하지 않지만 장즈차오와 함께 있던 수감자의 증언에 의하면 그의 백가죽과 허벅지에 타 있는 상처가 있고 다른 수감자는 등에 수백 개의 붉은 점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이러한 증언을 전부 무시했습니다. 리슌 변호사가 베이징대 로스쿨 강의에서 분노하며 말합니다. 우리 검사원의 기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천직은 무엇입니까? 국민과 국가가 당신들에게 부여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만약 당신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너희들 같은 검사가 이 나라에 왜 필요한 존재인가? 라고 했습니다. 위에 몇 가지 외에도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장즈초우는 화장실 방문을 발로 차서 열었다고 진술했지만 문은 파손된 흔적이 전혀 없고 자물쇠만 새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장즈차오가 사용했다는 칼과 파괴된 화장실 열쇠를 찾지 못했고 유일하게 현장에 남겨진 나무 막대도 경찰이 생체 정보 수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곧 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17년 당시 최고법원 특별감독관이었던 허우슌이는 최고법원이 장즈차오 사건에 대한 재심 절차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최고법원은 이 사건의 사실이 불분명하고 주요 증거 사이에 모순이 있다고 판단하고 산둥성 고등법원에 재심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후 2년 동안 산둥고등법원은 재심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시간만 끌었습니다. 어느덧 장즈차오는 15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에서 복역하는 것을 지켜보던 또 한 명의 거물, 베이징대 법대 교수 천융성입니다. 그는 최고법 회의에서 산둥고등법원에 분노하면서 일을 똑바로 안 할 거냐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2020년 1월 13일 산둥성 고등법원은 마침내 장즈차오에 대한 재심사를 내렸고 시신 분비물 검사 보고서도 결국 나왔고 리 변호사의 추측대로 장즈차오와 관련된 어떠한 생물학적 흔적도 추출되지 않았고 산둥고등법원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장즈차오의 범행은 증인의 증언과 모순되기에 장즈차오와 왕광차오의 유죄, 진술의 적법성에 의문을 품고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장즈차오는 6억 6,400만 원의 국가배상을 받았고 왕광차오는 47720만 원의 국가배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억울한 사건을 저지른 10여 명의 경찰, 검찰, 판사들도 당내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니 억울하게 한 사람 인생을 이 지경으로 만들고 당내 처분이 말이 됩니까? 바로 리슌, 허우슌이, 천융성 이런 좋은 분들의 정의감 때문에 무고한 희생자들에게 정의를 찾아줬고 그들은 법을 배우는 양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리슌 변호사가 북경대학교 법과대학 강의에서 말했듯이 우리 모두는 법을 배우고 자신의 초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수호하고 마음속의 양심을 지키는 것도 필연적입니다. 장즈차오는 억울한 일을 당했고 피해자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고 진범은 미스터리로 남게 됐습니다. 이 사건의 많은 의문점은 지금까지도 네티즌들 사이에서 널리 논의되고 있습니다. 양 씨와 왕 씨가 거짓말을 했는지 여부와 거짓말의 동기는 무엇일까? 범인이 그들 안에 있거나 누군가를 위해 은폐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인의 실종에 대한 조사 단계에서 두 사람이 비명을 들은 것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비명 소리에 대한 증언도 두 사람이 토론한 뒤 말한 것으로 후에 밝혀집니다. 경찰이 이들을 의심하자 뒤늦게 이를 자백했고 숨긴 이유에 대해 두 사람의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을 위해서 숨기다는 뜻의 의미심장한 증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구인이 당일날 급하게 가방을 두고 국기 개양식을 참석하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반급은 2층인데 갑자기 3층에 있는 화장실을 올라간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담임 선생님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구인이 무단 결석한 지 하루 만에 구인의 부모님께 알리기는커녕 그날 밤 부모님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구인이 학교를 떠났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로는 담임 선생님이 범인이라고 의심할 뿐 단정짓지는 못합니다. 또 범인은 거짓을 반복한 왕 씨와 양 씨일 수도 있고 심지어 시신을 처음 발견한 이 씨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 범인은 학교 사정에 매우 익숙한 사람일 것입니다. 모든 건 범인을 잡아야만 알 수 있지만 여러분이 보시기엔 누가 가장 의심스러운가요?